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앞서서 빨간색 구독 버튼 켜져 있는 분들은요 꼭 한번 눌러 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다 보시고 나서도 이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하고 이 추미애가 받았다고 이 공개한 이 스승의 날 케이크를 보면요. 한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이 3단 케이크를 공개했는데요. 맨 위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써 있고 가운데에 이름이 써 있는데 가운데에는 조국 스승님, 그리고 이 추미애 쪽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님, 그리고 맨 마지막 3단 이 큰 이 케이크 3단에는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색깔과 글씨체 이것이 전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스승의 날 맨 위에 있는 꽃 장식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말하자면 리본도 똑같은 글씨체예요.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이용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특이한 점은 조국 장관은 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추미애는 페북에 고맙다는 인사말을 올리면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로 이 비공개로 처리했어요. 뭔가 깨끗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케이크 공개한 내용을 보면 조국의 경우에는 이 페북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생이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조국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3단계 케이크 사진을 그대로 공개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에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서울대생들이 투표한 바에 따르면 부끄러운 동문상 1위에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조국 교수한테 보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뭔가 석연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 조 장관 저도 그랬잖아요. 이 본인이 사표를 내는 게 제일 원한이고 사표를 내지 않으면 봉급이라도 받지 말라. 아니 강연 한 번도 안 하는데 1년간 4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 징계도 일체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케이크를 보내줬다. 뭐 참 서울대 이 조국 은사를 둔 학생들 그래도 조국을 좋아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 스승의 날 케이크를 받았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는 스승이기를 포기하라고 보내준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 공개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1차적으로는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냐면 민생개혁과 검찰개혁을 응원해 온 분들께서 딴지 게시판을 통해서 스승의 날 특별히 소중하고 각별한 마음으로 꽃과 케이크, 떡을 보내주시니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들 딴지일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 김어준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예요. 그런데 이걸 올리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아니고요. 조국 장관이 현 이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걸 보면 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조국한테 어느 제자가 감사하다는 케이크를 보내겠느냐. 정상적으로 사과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은 페북의 글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조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봉급이라도 받지 마십시오. 연봉 4, 5천만 원이 없어서 밥을 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교수를 수십 년간 해왔고 이번에 조국 그야말로 민정수석 그 다음에 장관 다 했지 않습니까? 명예만 먹고 살아도 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는요 안철수 대표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말이죠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시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시점이 대선 이제 그야말로 한 30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 야권 하면 우선 국민의 힘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국민의 당보다는 이 국민의힘
혁신 없이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을 찍은 분들이 내년 대선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리라고는 보장이 없다. 다른 선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이 분노, 즉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유권자들이 과연 국민의힘 즉 야당이 이 국민의 유권자들의 눈높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이 정치 행태를 보일 것인지 안 보여줄 것이 보이지 못할 것인지 이런 거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각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이 야권의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권 심판론에 또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5개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5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유능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 그만큼 무능하다. 이건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덕성, 현 정권의 도덕성, 진보 좌파의 민낯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이 깨진 거 이거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얘기한 게 뭡니까? 이 공정, 정의, 그 다음에 상식 이런 얘기가 다 공정이라고 하는 큰 이 키워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가 미래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철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 비전, 미래와 관련돼서 우리 특히 2030의 젊은 세대들에게 좀 미래의 장밋빛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펴왔냐 이거죠. 전혀 없죠. 전부 과거 지향적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과거의 말하자면 이 정치판을 이 사법재단을 통해서 처벌하는데 여기에만 집중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지향적 정부가 됐어요. 아마 역대 정부 중에서 이 문재인 정권만큼 과거 지향적 행태를 보인 정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을 제시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큰 꿈을 안겨줄 것 같은 그러한 이 공약, 이 국민에 대한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지금 4년 동안 해오면서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라고 보면 지금 가장 많은 미래가 남은 세대가 2030 세대들이잖아요. 5060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030보다 20, 30년을 더 살았는데 그만큼 미래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해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가 없으니까 청년을 위하는 정책들이 전부 다 이 탁상 공룡 정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특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 지금 현 정권이 시장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크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야말로 기댈 곳이 없어요. 주거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을 전략해 가지고 아니면은 사다리를 타기 위해서 아니면은 금융권의 융자를 통해서라도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왜? 문재인 정권이 전부 길을 막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컴컴한 세상을 만든 정권은 문재인 정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세운 유능과 도덕성 그리고 공정, 미래, 청년 이 5개 키워드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은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 정권과는 전혀 다르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이제 조금만 몇 가지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유권자들이 이 분노가 풀렸기 어느 정도 분노를 풀었기 때문에 야당을 지켜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에 이 표를 찍은 것은 이 분노 때문에 표를 찍은 것인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2030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실용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보수화돼서 야당의 후보를 찍어준 것이 아니고 지금 미래 비전이 전혀 없는 그런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는 정권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4년간의 국정을 통해서 이제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를 할 수 없고 기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야당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대를 통해서 야당이 이러한 2030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지금 2030 세대들이 이번에 야권 후보에게 표를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심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 심판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안철수 대표가 5개 키워드를 주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능과 도덕성, 공정, 미래, 청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2030들의 말하자면 이 기대치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야당은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동시에 이 통합과 혁신을 해야만이 2030 세대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장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이 주거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2030 세대들의 지지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청년을 관통하는 이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가상화폐라는 것이죠. 이 가상화폐가 뭔지 과연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같은 국가의 책임을 다 한 다음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요. 미국과 중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이 반도체 동맹과 관련된 회의를 청와대와 이 상무부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양다리 걸치는 것이 능력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익이 되는 쪽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손해가 나는 쪽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미국 정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다 줄이 끊어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튼튼히 하고 일본과 사이도 좋고 중국과도 관계가 좋을 때만이 북한이 우리한테 부탁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간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요. 즉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결단인데 정말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그리고 국가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4번 사면을 했는데요. 이 정치인 사면은 정봉주, 이광재, 광노현 이런 사람들만 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자기 편에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해서만 사면을 하고 반대편에 돼 있는 인물들에 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편파적 사면권 행사는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이 5개 키워드는 우리 국민들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는 이런 키워드에 상응하는 이 구체적인 정책, 디테일한 정책을 그야말로 야당에서 이 정교하게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빈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요, 이 빈말의 문제가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줬는데 그 야당은 그야말로 이 디테일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이 공감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상직 의원. 결국은요, 이 검찰에서 이 당선 무효형에 상당하는 형을 바로 어제 전주지법에서 구형했는데요. 무려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 주간조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이 회사 돈
무려 얼마나 되냐면요. 51억 원입니다. 51억 원. 51억 원이 타이스타 제트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취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금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 쓰였느냐, 이 51억이 이것을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정말 검찰이 이렇게 51억 상당의 이 비자금 이거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더 많은 이 취재도 해야 되겠고요. 이 51억의 향방에 대한 수사 그야말로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비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타이스타 제치라고 하는 현지 회사가 이스타 항공의 자회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하나의 큰 관점 중에 하나예요.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스타 제세 이메일을 통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한 지 석 달 만에 또 그만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체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청와대 이상직은 두 회사는 전혀 별도의 회사다 딱 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의 회사라고 해야 사위가 이 타이스타 제세 취업했다고 하는 것이 특혜 취업이 아니다, 본인 실력으로 갔다, 이런 말에 힘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이 이상직 그다음에 청와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다,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타이스타 제 설립 자금, 이 설립 자본금 70억 상당의 설립 자본금이 주간조선의 여러 가지 취재를 보니까 이 회계장부까지 다 보니까 말이죠. 결국은 이스타 항공에서 나간 돈이에요. 이게 이제 외상채권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나갔다. 이걸 보면 결국은 자회사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타이스타 제에서 구입한 리스한 항공기 이 리스 대금에 관해서 보증 지급 보증을 누가 했느냐면요, 이스타에서 했어요. 모회사 이스타에서. 자,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이 항공기 지급 보증을 왜 이스타 항공에서 했느냐고요. 자회사니까 해준 거죠. 같은 회사니까. 이상직이가 사실상의 오너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 51억 상당히 말이죠, 굉장히 행방이 중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70억의 이 자본금이 그대로 이제 흘러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고까지도 똑같은 로고를 썼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동일인이 말하자면 오너일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1억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 자금이 71억 3,800만 원인데요. 여기 타이스타 제스로 들어간 이 설립 자금입니다. 설립 자금인데 2018년도, 2017년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는데요. 2018년도 판매 관리비. 근데 19년도에는요, 아예 이 회사가 운영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판매 관리비로 51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업상 필요한 모든 돈이 결국은 판매 관리비잖아요. 그러면 2020년, 19년도, 2021년, 특히 2020년, 2021년 지금 어느 때입니까? 때가.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항공사가 거의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2020년도 이렇게 거의 이 항공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회사 운영이 거의 안 될 때인데 51억 이 판매 말하자면 이 관리비가 50억 가까이가 지금 추출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돈이 결국은 뭔가 이 대가성 있는 로비 자금,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주간조선의 특별 취재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타 항공과 이스타 타이 현지 회사의 이 법률적 관계, 이미 이 관련 인사들이요, 이 전주지검에 고발이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협력, 외환거래법 위반,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이상직 의원한테도 이 횡령 배임 다 걸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타 챗과 관련된 이 비자금 의혹, 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권 뉴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그런데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여의도 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 썼던 그 사무실을 다시 계약을 해서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주부터 사무실을 정비한 다음에 대표 경선용 사무실로 쓸 예정이다. 그래서 내주 초쯤이면, 내주 초가 이제 바로 내일인데요. 내주 초에는 출마 공식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지금 이 보도를 TV조선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이 참고적으로요. 하태경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가지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정권 교체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물러나라. 그리고 국민의 힘은 갈라졌던 보수가 탄핵을 건너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만든 기사회생의 집이다. 과거 홍 의원이 막말 퍼레이드로 망가뜨렸던 자유한국당이 아닌데, 홍 의원 혼자만 시대가 바뀐지도 모르고 도로 한국당 깃발을 들고 있는데,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고, 그 점 때문에 복당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겨우 치유의 길에 들어선 보수의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 동반 물살이 길로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처럼 찾아온 당 쇄신과 정권 교체의 기회에 고춧가루 뿌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물러나라.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요, 이 홍준표 의원도 이 뻐꾸기론을 들고 나와서 15일, 16일 연거푸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뻐꾸기. 그래서 어제 15일 날 뻐꾸기 이 페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뻐꾸기의 이제 탄생 과정에서 커가는 과정, 이런 거를 쭉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뻐꾸기는 나무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나무의 둥지에서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제일 먼저 같은 둥지에 있는 원둥지 새의 알을 밀어내고 떨어뜨려서 자기가 원둥지 새의 새끼인 양 그 둥지를 차지한다 입니다. 그렇게 뻐꾸기 새끼가 원둥지 새의 새끼인 양 행세하면 원둥지 새 어미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부르다 키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성장하고 나면 그 뻐꾸기는 원둥지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둥지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 뻐꾸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묘한 새다. 그러나 사람은 뻐꾸기처럼 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복당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 뻐꾸기를 빌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16일에도 뭐라고 뻐꾸기를 또 한 번 동원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뻐꾸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뻐꾸기 알이 되는 비열한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 음험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을 기망하는 뻐꾸기 정치는 곧 탄론하고 정계 퇴출된다. 당당하게 정치해야만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경력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아무런 계파에 속하지 않고 이 아사리판에서 의원 5선, 광역단체장 2선, 원내대표, 당대표 2번, 대통령 후보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당함에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초선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홍준표 대표의 복당에 대한 이 반발이 상당히 거세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야권의 이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실망한 우리 야권이 그야말로 등을 돌려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충실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